한국이 한 행동으로 하루아침에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작 8천억 때문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파트너인 줄 알았던 한국이 협약을 끊고 필리핀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반박을 해보았지만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한국의 과감한 결정으로 필리핀은 기회를 얻고 주변 국가들도 그 기회를 위해 한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하는데 도대체 인도네시아는 어떤 협약이 끊긴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단호히 인도네시아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뒷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캄보디아의 울창한 밀림 사이로 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차량 행렬은 끊임없이 붉은 흙먼지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먼지 구덩이 속을 뚫고 달리는 방탄 차량 안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전략기획단 고위 관료들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연신 하품을 해댔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캄보디아의 외진 곳에 비밀리에 건설했다는 제3연구기지로 향하는 중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번 방문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한 후 궁여지책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손을 잡고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껏해야 기존 장비의 성능을 조금 개량한 수준일 것이 뻔했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옆자리에는 아시아 최고의 정보력을 자부하는 일본의 군사자문단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한국의 기술력이 과장되었다는 두툼한 분석 보고서를 내밀며 이번 시연회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수석 고문은 창밖으로 보이는 캄보디아의 낙후된 풍경을 가리키며 한국이 이런 곳에서 대체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냐며 노골적인 무시를 드러냈고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그 말에 동조하며 적당히 구색만 맞춰주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아들어선 지하 벙커의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고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자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통제실 중앙에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초대형 커브드 스크린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수백 명의 오퍼레이터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정면의 스크린에 붉은색 데이터 로딩바가 차오르기 시작하자 조금 전까지 이어지던 비웃음 섞인 잡담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잦아들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한국의 젊은 지휘관이 짧은 신호와 함께 시스템 가동을 알리자 화면에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은 물론 멀리 태평양 일부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3차원 홀로그램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그 지도 위에 표시된 정보의 양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는데 한국이 이날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KIS-1 광역 감시 시스템의 재원표가 화면 하단에 띄워졌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시된 탐지 반경은 무려 2,500km에 달했고 동시에 추적 가능한 표적의 개수는 5,000개를 상회했으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표적을 식별하고 예상 경로를 산출하는 반응 속도가 0.003초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였습니다. 기존의 최첨단 레이더조차 표적을 인식하는데 최소 수초가 걸리는 마당에 눈을 깜빡이는 시간보다 수백 배나 빠른 속도로 적을 잡아낸다는 것은 명백한 기계적 오류이거나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해 자신들을 기만하려는 속임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일본 자문단 중 한 명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센서의 오작동이거나 시뮬레이션 영상을 송출하는 게 분명하니 당장 시스템을 끄시오. 그의 외침에 인도네시아 대표단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측의 해명을 요구하려 했지만 한국의 지휘관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의 지도가 급격하게 확대되더니 2,000km 밖 공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일본 해상자위대 최신형 이지스함의 모습이 실시간 위성 영상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은 함정의 열 신호를 분석해 엔진실의 가동 상태를 파악했고, 갑판 위에서 작업 중인 승조원들의 움직임과 그들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의 색깔까지 열화상 데이터로 완벽하게 분석해냈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그 다음이었는데, 화면 한쪽에는 승조원 개개인의 심박수와 체온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수치화되어 표시되고 있었으며, 오차 범위는 불과 0.5cm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일본 자문단의 고함 소리는 비명 같은 탄식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고작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하며 거만하게 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장의 안개를 완전히 걷어내고 적의 뼈와 살을 분리해 들여다보는 신의 눈을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그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뼈아픈 후회와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동시에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느낀 전율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고작 감시 시스템 하나에 넋을 잃고 있을 때 발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전지전능한 눈과 연동되어 적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킬 더 끔찍하고 파괴적인 두 번째 비장의 무기를 캄보디아의 더 깊은 지하 벙커에서 깨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시작된 미세한 진동은 점차 거대한 울림으로 바뀌어 벙커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고, 당황한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의자의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통제실 정면에 스크린이 전환되자 캄보디아의 울창한 밀림 한가운데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듯 갈라지며, 위장막 아래 숨겨져 있던 두 번째 비장의 무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미사일 발사대와는 전혀 다른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거대한 원통형 레일 두 개가 나란히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시퍼런 전기가 뱀처럼 휘감기며 소름 끼치는 구동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장비를 본 일본 측 기술 고문은 안경을 고쳤으며 코웃음을 쳤는데, 그의 눈에는 그것이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조잡한 모형이거나 현실성 없는 실험용 장비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옆에 앉은 인도네시아 장관에게 몸을 기울이며 저런 형태의 발사체는 대기 저항을 견딜 수 없으며, 한국이 보여주기식 쇼를 위해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며낸 고철 덩어리일 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휘관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발사대 주변의 공기가 뜨겁게 일렁이기 시작했고, 일본 고문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은 순식간에 경직된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발사 버튼이 눌러지는 찰나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 대신 대기가 찢겨나가는 묵직한 충격파가 벙커를 강타했고, 화면 속의 발사체는 화염도 연기도 없이 오직 푸른 섬광만을 남긴 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스크린 하단에 표시된 속도 계기판의 숫자가 미친 듯이 치솟아 마하 15를 돌파하자 일본 자문단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이 무기는 화약을 사용하는 재래식 미사일이 아니라 전자기력을 이용해 탄체를 극초음 속으로 날려보내는 레일건 기반의 초정밀 타격 체계인 K 썬더볼트였습니다. 통제실의 메인 화면에는 3,000km 밖 공해상에 떠있는 패선박 한 척이 목표물로 지정되었는데,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가는 탄체는 지구 국면을 따라 비행하며 목표물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일본 측 고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 속도라면 마찰열 때문에 탄체가 녹아버릴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사기극이라고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그의 얄팍한 상식을 비웃듯 건재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화면 속의 패선박은 폭발음조차 들리기 전에 중앙이 움푹 꺼지며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두 동강이 나버렸는데, 폭약이 터진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운동 에너지가 강철을 종잇장처럼 찢어발긴 결과였습니다. 타격 순간의 충격량 데이터가 화면에 뜨자 일본 자문단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는데, 그것은 전술 핵무기의 버금가는 파괴력이었지만 방사능 낙지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하고 깨끗한 파괴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의 기술을 폄하하던 일본 고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일본 본토가 이 무기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는 끔찍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작 분담금 몇 푼을 아끼려다 걷어차 버린 한국이라는 파트너는 이미 재래식 전쟁의 개념을 뛰어넘어 신의 지팡이라 불릴 만한 절대적인 힘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도입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이 무기 앞에서는 날아오르기도 전에 고철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휘관은 충격에 빠진 그들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괴된 표적의 영상을 뒤로 한 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벙커의 천장을 가리켰고, 아직 보여주지 않은 세 번째 공포가 캄보디아의 하늘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것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적의 숨통을 조이는 진정한 유령을 세상에 공개하여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를 뒤흔들었던 레일건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한국의 통제관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세 번째 시연을 위해 메인 스크린의 화면을 캄보디아 상공을 비추는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전환했습니다. 화면 속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평온해 보였고, 일본 측 레이더 담당관은 자신의 앞에 놓인 휴대용 최신형 위상 배열 레이더 콘솔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의 충격을 만회하려는 듯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지금 캄보디아 영공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깨끗하며 자신의 레이더는 스텔스기의 미세한 열기까지 잡아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라고 으스댔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인도네시아 관료들도 일본의 기술력을 신뢰하며 이번에야말로 한국이 허세를 부리다 미천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하고 긴장을 풀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휘관이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키자 평온해 보이던 하늘의 풍경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공에서 갑자기 수백 개의 검은 점들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벌떼 같은 형상으로 실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항공 역학을 완전히 무시한 가오리 모양의 무인기 편대였는데, 놀랍게도 그 수백 대의 기체가 일본 측 레이더 화면에는 단 하나의 점으로도 표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 담당관은 비명을 지르며 콘솔을 두드려댔고 주파수 대역을 미친 듯이 바꿔보았지만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고요한 초록색 평면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분명 눈앞의 화면에는 수백 대의 전투 드론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는데 전자장비 속에서는 그 존재가 완전히 지워져 있는 이 기이한 현상 앞에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때 화면 하단에 한국이 개발한 K 팬텀 스텔스 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개되자 일본 기술진 중 한 명은 들고 있던 전자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무인기들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곤충보다 작은 0.0001제곱미터에 불과했으며 기체 표면에는 주변의 풍경과 빛을 실시간으로 굴절시켜 시각적으로도 완벽하게 은폐하는 능동형 광학미체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유령 군단이 단순한 은폐를 넘어 적의 방공망을 능동적으로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인기 편대가 공격 대형으로 전환하자 일본 측 레이더 화면에는 갑자기 수만 개의 가짜 표적이 폭죽처럼 터져나왔고, 동시에 통제실 내의 모든 무선 통신 장비가 날카로운 잡음과 함께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전자전 시스템은 15만 개의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교란하고 있었으며 적의 레이더 팔을 역추적해 시스템을 과부하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0.02초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밍 수준이 아니라 적의 눈과 귀를 도려내고 뇌신경까지 마비시키는 완벽한 전자적 거세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수석 고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으며 저 기술은 미국조차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던 플라스마 스텔스 기술이라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캄보디아의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저 유령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적의 심장부로 침투해 폭격을 가할 수 있었지만
적은 죽는 순간까지 무엇에 맞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자신들이 큰돈을 들여 구축하려 했던 방공 시스템이 한국의 이 보이지 않는 군단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만도 못한 쓰레기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공포의 향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유령 군단이 갑자기 일제히 기술을 돌려 캄보디아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폐유조선을 조준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한국의 지휘관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네 번째 탭을 클릭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넘어 인간이 감히 범접해서는 안 될 금단의 영역까지 손을 뻗은 한국의 마지막 히든카드였습니다.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의 군사 교범은 휴지 조각이 되어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한국의 유령 무인기들이 캄보디아 해안의 폐유조선을 향해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비추자 일본 측 해상 자문단은 급히 휴대용 소나 장비를 가동하며 바다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하늘과 땅에서 압도적인 기술을 보여주었으니 이번에는 필연적으로 해상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 예측했고,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 탐지 기술로 한국의 잠수함이나 어뢰를 사전에 포착해 구겨진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 했습니다. 일본 측 수석 음향 분석관은 헤드셋을 눌러 끼고 바닷속의 미세한 파동까지 감청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캄보디아의 앞바다는 수심이 얕고 지형이 복잡해 잠수함이 기동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이기에 수중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료들 역시 해양 국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이 이번에는 무인기를 이용한 공중 폭격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 짐작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한국이 발사 버튼을 누른 지 불과 5초 만에 처참하게 빗나갔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은 없었지만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 표면이 미친 듯이 끓어오르며 하얀 거품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음향 분석관이 비명을 지르며 헤드셋을 집어던지는 순간 폐유조선의 선체 하부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솟구쳐 올랐고 수천 톤급의 강철 선박이 마치 장난감처럼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두 동강이 나며 바다로 처박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어뢰의 폭발이 아니었는데 충돌 직전 소나에 기록된 수중 물체의 이동 속도는 무려 시속 800km에 육박하는 마하 0.7 수준이었습니다. 물의 저항을 받는 수중에서 비행기나 다름없는 속도로 움직이는 이 물체의 정체는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한 초공동 어뢰 K 블루샤크였으며 탄두 앞부분에 기포막을 형성해 물의 마찰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슈퍼캐비테이션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기존의 어뢰가 빨라야 시속 90km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물속에서 총알을 쏘는 것과 같은 물리 법칙의 파괴였기에 일본 자문단은 넋을 잃고 데이터를 바라보며 전신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는데 흙탕물로 뒤덮인 캄보디아의 얕은 연안에서 검은색 강철. 괴물이 소리 없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잠수함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수심 10m의 얕은 바다 바닥에 매복하고 있던 한국의 3,000톤급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잠수함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자 개발한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과 무소음 타일 기술을 적용해 잠수함의 소음을 바다 배경 소음보다 낮게 만들므로써 일본의 최첨단 소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바로 코앞까지 접근해 있었던 것입니다. 해양 전력만큼은 아시아 최강이라 자부하던 일본의 자존심은 얕은 진흙 바닥에서 솟아오른 한국의 잠수함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자신들의 섬나라 영에 어디든 한국의 잠수함이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육지의 레이더와 미사일, 하늘의 유령 드론 그리고 바다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까지. 한국은 캄보디아라는 무대에서 현대전의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삼위일체의 전력을 완성해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은 한국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으로 휩싸였고 이제 한국이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며 패배를 인정하려던 찰나. 통제실의 조명이 붉은색에서 가장 위험한 등급을 알리는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지휘관은 아직 자리에 앉지 말라는 손짓을 하며 캄보디아의 하늘 너머 훨씬 더 높은 곳, 성층권 밖 우주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기였지만 한국은 이미 대기권 밖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며 신의 심판을 준비하는 다섯 번째 비장의 무기이자 진정한 최종 병기의 봉인을 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우주 공간에 띄워놓은 저 섬뜩한 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작동하는 순간 국경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안보가 한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지하 벙커 통제실을 가득 메웠던 검은색 경보등이 서서히 잦아들고 메인 스크린에는 푸른 별 지구가 고요하게 돌아가는 위성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다를 뒤집어 놓은 잠수함의 충격에 넋이 나가 있던 일본 자문단과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화면 속에 나타난 수십 개의 은색 점들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모습을 보며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통신 위성이나 기상 위성과는 전혀 다른 형상이었는데 마치 거대한 창을 품고 있는 정갈처럼 생긴 위성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반도 상공이 아닌 전 세계 주요 거점 상공을 포위하듯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휘관이 별다른 설명 없이 좌표 입력키를 누르자 우주 공간에 떠 있던 위성 중 하나가 캄보디아 내륙의 무인 표적 지대인 화강암 석산 지대를 향해 자세를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 우주항공 전문가는 그 위성의 하부가 열리며 드러난 검고 긴 금속 막대를 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명을 지르듯 의자에서 튀어올랐습니다. 저건 설마 텅스텐 막대? 미친, 저건 조약 금지 사항이라고.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위성에서 분리된 6m 길이의 텅스텐 탄심은 자체 추진체 없이 오직 지구의 중력에 몸을 맡긴 채 지상을 향해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 탄심은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붉게 달아오르며 인공 유성우가 되어 밤하늘을 가로질렀고 스크린 하단에 표시된 낙하 속도는 마하 25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의 폭발력과 저격 소총의 정밀함을 동시에 갖춘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우주 기반 운동 에너지 무기 체계인 K-신의 지팡이였습니다. 마하 25라는 속도는 현존하는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이 불가능한 속도였기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저 입을 벌린 채 화면 속의 붉은 섬광이 지상에 꽂히는 찰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들리지 않았지만 화면 속의 화강암 산 전체가 거대한 먼지 구름과 함께 순식간에 증발하듯 사라지는 모습은 소리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폭약은 단 1g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지상의 벙커를 수백 미터 깊이까지 관통하고 소규모 지진에 버금가는 충격파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타격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모든 구조물이 초토화되었지만 방사능 오염이나 화학적 잔여물은 전혀 남지 않는 그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잔인한 파괴였습니다. 일본 자문단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는데 자신들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구축한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한국의 이 막대기 하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관료들 역시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는데 이 무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굳이 군대를 파견하거나 전투기를 띄우지 않고도 서울의 통제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구 반대편의 적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타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국경도 영공도 방공망도 이 우주에서 쏟아지는 신의 창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정글에서 6해, 공을 넘어 우주 공간까지 지배하는 완벽한 4차원 입체 전력을 완성해 보였고 이를 지켜본 세계는 경악을 넘어 공포에 질린 침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무력 시위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한국의 지휘관은 마지막으로 통제실의 모든 조명을 끄고 스크린 중앙에 단 하나의 문장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파괴력을 보여주는 무기가 아니었지만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은밀한 여섯 번째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문이었습니다. 과연 전 세계의 금융과 정보망을 단숨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한국의 마지막 소프트 파워 비기는 무엇일까요?
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총성 없는 전쟁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무릎 꿇리게 될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 파괴가 휩쓸고 지나간 캄보디아의 벙커 안에는 화약 냄새 대신 서늘한 기계음만이 감돌고 있었고, 한국의 지휘관이 띄운 마지막 경고문이 사라지자 메인 스크린은 검은색 바탕에 수없이 흘러내리는 초록색 코드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본 정보보안국 국장은 그 화면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는데, 그는 일본이 독자 개발하여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국가 행정망과 금융 암호 체계는 물리적 무기와 달리 그 어떤 해킹으로도 뚫을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옆자리의 인도네시아 관료들에게 안심하라는 눈짓을 보내며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서는 성과를 냈을지 몰라도 사이버전 능력만큼은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오퍼레이터가 별다른 장비도 없이 노트북 하나를 중앙 콘솔에 연결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일본 국장의 확신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스크린 속의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니 단 3초 만에 접속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펼쳐졌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던 일본 방위성의 내부 인트라넷망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해독하는 데만 수백 년이 걸린다는 512비트 암호 체계를 실시간으로 풀어헤치는 한국형 양자 퀀텀 연산 시스템 K-큐비트 K-QUBIT의 위력이었습니다. 단순히 방화벽을 뚫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일본 군사 네트워크의 심장부에 침투하여 미사일 발사 통제권은 물론이고 수도 도쿄의 전력망과 교통, 신호체계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조리 장악해버렸습니다. 일본 국장은 사색이 되어 자신의 보안 단말기를 확인했는데, 화면에는 이미 한국어 로고가 박혀 있었고 전원을 끄려고 해도 기기는 말을 듣지 않은 채 좀비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물리적 접속 없이 어떻게 폐쇄망을 뚫는단 말이냐? 그의 비명 섞인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의 지휘관은 무심하게 마우스를 움직여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서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기절초풍할 노릇이었는데, 화면에는 그들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둔 비자금 내역과 국가 예산의 흐름이 소수점 단위까지 적나라하게 표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굳이 미사일을 쏘지 않고도 키보드 입력 한 번으로 한 국가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도시를 암흑천지로 만들며 사회 기반 시설을 붕괴시킬 수 있는 디지털 킬 스위치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기의 무서움은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국경의 구애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쓰레기로 만들거나 일본의 증권 시장을 영원으로 폭락시킬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 벙커 안을 짓눌렀습니다. 물리적 무기가 육체를 파괴한다면 이 양자 해킹 시스템은 국가의 신경망과 뇌를 도려내는 것과 다름없었기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미사일이 떨어질 때보다 더 깊은 절망과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일본 자문단은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자신들이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잠자는 용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라는 작은 무대에서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너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승리의 순간 한국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은 공포에 질린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벙커의 뒤편 육중하게 닫혀있던 마지막 경납고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한국이 가진 힘의 과시였다면 마지막 7단계는 그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한국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보여줄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경납고 안에 숨겨진 인류의 상식을 또 한 번 뛰어넘을 마지막 반전은 무엇일까요? 해킹 시연이 끝나고 벙커 내부의 모든 시스템이 한국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휘관은 마지막으로 남은 육중한 티타늄 경납고의 문을 개방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무기들이 파괴와 통제를 위한 창과 방패였다면 이 마지막 공간에 숨겨진 것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심장이자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혁명의 불씨였습니다. 일본 자문단과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또다시 거대한 미사일이나 전차가 등장할 것이라 예상하며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막상 문이 열리고 눈앞에 드러난 것은 축구장만 한 텅 빈 공간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고작 사람 키만한 크기의 투명한 원통형 장치뿐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모습에 일본 측 수석 엔지니어는 긴장이 풀린 듯 헛웃음을 흘리며 고작 저런 조명 장치 하나를 보여주려고 뜸을 들인 겁니까? 라며 비아냥거렸고 인도네시아 관료들 역시 한국이 마지막에 힘이 빠진 모양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휘관이 장치의 가동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원통 내부에서 태양의 표면을 흉내낸 듯한 푸른색 플라스마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더니 벙커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정전기가 일어날 만큼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전기가 아니었는데 계기판에 표시된 에너지 출력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메가와트를 넘어 기가와트, 테라와트 단위까지 돌파하자 비웃던 일본 엔지니어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저 작은 크기에서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 10개분의 출력이 나온단 말이냐? 그의 경악스러운 외침과 동시에 한국은 이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캄보디아 기지 전체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시연했던 레일건이 재충전 시간 없이 연속으로 장전되었고 수백 대의 스텔스 드론이 유선 충전 없이 원거리 무선 전송만으로 영구적인 비행 태세에 돌입했으면 기지 주변을 감싸는 고출력 레이저 방어막이 돔 형태로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초소형 상온 핵융합 원자로 일명 K-스타 코어 K-STAR 코였습니다. 기존의 핵융합 기술이 거대한 시설과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을 필요로 했던 반면 한국은 이를 트럭 한 대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하여 전장에 어디든 무제한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움직이는 인공 태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본 자문단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넘어선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부족해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게 물 한 컵으로 도시 하나를 1년 동안 밝힐 수 있는 한국의 이 기술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격차를 의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료들 역시 사색이 되어 입술을 떨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걷어차 버린 파트너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석유와 가스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에너지 제국을 건설할 황제였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의 제조업과 군사작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으며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다음 세대의 산업혁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낡은 벙커 안은 더 이상 무기를 구경하는 시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구시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신인류의 불을 손에 쥔 한국 앞에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해야 하는 역사의 심판장이었습니다. 모든 시연을 마친 한국의 지휘관은 압도적인 빛을 내뿜는 융합로를 등지고 선 채 널키 나간 방문객들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경외를 넘어선 숭배로 바뀌어 있었고 그들은 한국이 내밀 마지막 청구서가 무엇이든 무조건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한 후 한국은 멍하니 서 있는 세계를 향해 어떤 결말을 선물하게 될까요? 인공 태양의 푸른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캄보디아의 지하 벙커가 다시금 어둠에 잠기자 그 공간을 채운 것은 기계음이 아닌 일본 자문단과 인도네시아 관료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압도적인 힘 앞에 발가벗겨진 자들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지금껏 오만함으로 일관하던 일본 측 수석 고문은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제국주의적 우월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쥐고는 한국의 젊은 지휘관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방금 시연한 기술들을 일본과 공유해준다면 한국이 원하는 모든 경제적, 외교적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굴욕적인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이 자신들이 한 수 아래라 여겼던 한국 앞에서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은 우리 인도네시아 대표단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휘관은 일본 고문이 애원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신뢰는 기술보다 비싼 법입니다. 라는 짧은 대답만을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저의 가슴에 꽂혔는데 그것은 일본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신의를 저버리고 눈앞의 이익만 쫓았던 우리 인도네시아를 향한 영원한 파문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작 8천억 원의 분담금을 떼먹고 도망친 대가로 놓쳐버린 것은 단순한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에너지와 국방 그리고 미래 산업을 독점할 수 있는 21세기의 황금 열쇠였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지휘관의 뒤를 따르며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이라는 확실한 동아줄을 잡음으로써 동남아시아의 빈국에서 단숨에 지역의 안보와 에너지를 책임지는 핵심 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구형 전투기를 끌어안고 부품 걱정이나 하며 한국이 캄보디아의 구축한 감시망과 타격권 안에서 영원히 숨죽여 살아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휘관이 벙커를 빠져나가고 육중한 강철 문이 닫히는 굉음과 함께 우리는 캄보디아의 붉은 흙먼지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이제 우리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저 높은 곳에서 세계의 질서를 새로 쓰고 있다는 사실만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벙커 밖으로 나오자 캄보디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한국 국기가 선명하게 펄럭이고 있었고 저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뒤늦은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호구로 보았지만 진짜 호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후회로도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